박문수와 어느 기생의 인연. 박문수와 기생 소금천이 인연을 맺은 것은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젊은 시절 박문수가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진주에 내려갔을 적 알게 된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정이 깊었지요. 아버지의 임지가 바뀌면서 한양으로 올라간 후에도 그는 한시도 소금천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한 당당히 벼슬 길에 올라 소금천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학문에 더욱 힘썼지요. 마침내 박문수는 장원급제를 하였고 암행어사가 되어 꿈에 그리던 진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암행을 하는 처지라 박문수의 차림새는 거지와 다름없었지요. 행색에 걸맞게 밥도 구걸하여 먹었습니다. 박문수는 소금천의 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밥 좀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에게 밥 한 술만 주십시오. 박문수가 소리치자 대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얀 노파가 나왔습니다. 밥을 구걸할 양이면 잘못 찾아왔어. 지금은 밥 한 톨도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구려. 소금천의 모친이었지요.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금천의 모친은 박문수를 바라보다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거참 생긴 것이 꼭 박서방 같으니 혹여 박서방님이 맞소? 나를 알아보시겠는가? 다행이네 그려. 내 지금 며칠을 굶어 죽기 직전이니 우선 줄인 배를 채울 밥이나 좀 주지 않겠는가? 박문수는 허리를 구부리며 더욱 배고픈 신용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슨 일이오. 어찌하다 이리 상거지가 되었단 말이오. 소금천의 모친은 박문수를 황급히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아 막상 가까이서 보니 박문수의 행색이 더욱 가관인지라 소금천의 모친은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시오? 어쩌다 신세가 이리 처량하게 되셨소? 다 내가 못난 탓이지.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는 아니하고 허구한 날 기생집이다. 투전판이다. 넋이 팔려 다녔으니 그러다가 돈을 모두 탕진해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 나를 이리 반겨주니 고맙구려. 소금천의 모친은 그런 박문수가 측은하여 할 말을 잃고 옷 고름으로 눈물만 찍어내었지요. 그래, 소금천은 요즘 어찌 지내는가? 예, 본부의 관기가 되어 집에는 자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0년 만에 소금천을 만나기 위해 왔건만 볼 수 없다니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었지요. 거참 보고 싶은 마음에 내 천리를 마다 않고 왔건만. 소금천의 모친은 박문수에게 곧 밥을 지어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른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문수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으니 밖에서 소금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웬일로 이 시각에 들어온 것이야? 지금 방에 박서방님이 와 계신단다. 예? 박서방님이요? 혹 박문수 도련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어요? 쉿! 그런데 말이다. 서방님이 패가 망신을 하신 모양이더라. 꼴이 상거지 중에 상거지야.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것이라더니
불쌍하지 뭐냐. 소금천이 모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나 참 10년 만에 나타났다는 사람이 거짓골이라고요. 어떻게 그 꼴을 하고 여기 올 생각을 했을까? 얘야 무슨 말을 그리 하니?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너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냐? 어서 들어가 위로라도 해주거라. 그래도 명색이 네 첫 서방이 아니냐? 어머니 그런 소리 마셔요. 난 그런 사람 모르니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 새 옷이나 꺼내주셔요. 내일 사또님의 생신잔치가 벌어진다고 곱게 차려 입으라고 하네요. 새 옷을 입던지 헌 옷을 고쳐 입던지 네 알아서 꺼내 입어라. 이런 못된 것 같으니. 소금천의 모체는 딸을 나무라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소금천은 하는 수 없이 뾰루퉁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녀가 마당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박문수는 기분이 상하였지만 모른 척 하였지요. 소금천 이로구나. 나를 알아보겠느냐? 난 댁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척 마시오. 소금천은 박문수를 본체 만체하고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는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소금천에게서 무안을 당한 박문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소금천이 모친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길거리를 한참 배회하던 박문수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처녀와 마주쳤지요. 처녀는 박문수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지를 처음 본 것이오. 왜 그리 뚫어지게 보는 겐가? 죄송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서방님이라는 분과 너무나 닮으셨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박문수는 자신을 알아보는 처녀가 누구인가 싶어 그녀의 얼굴을 좀 더 자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춘심이 아닌가? 춘심이는 동원에서 물 깃는 일을 하는 관비인데 얼굴이 박색인지라 늘 마을 남자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춘심이가 불쌍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라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는가? 진정 박서방님이옵니까? 그런데 옷차림이. 서방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춘심이는 박문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일이 되셨단 말입니까? 눈물까지 흘리며 묻는 춘심이에게 박문수는 소금천의 모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 주었지요. 소녀 서방님이 가신 후 지금까지 정성 들여 기도했거늘 이 무슨 헛된 일이란 말입니까? 우선 시장하실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진지를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편히 쉬고 계십시오. 춘심이는 정성껏 상을 차려 박문수를 대접하고는 낡고 해진 옷을 벗기고 자신이 직접 지어놓은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박문수는 춘심이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밤이 깊어 박문수가 춘심이 깔아준 새 이부 자리에 드러누워 탐과 놀이인 이 고을 병사또를 어찌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서 춘심이가 그릇을 깨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이 밤에 왜 그릇을 깨는 것이냐? 소녀 서방님이 떠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 그릇에 정화수를 담아놓고 서방님의 건강과 장원급제 하시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임을 알았으니 이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춘심이는 비 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그토록 지극한 춘심이의 정성에 감동하였지요. 다음날 박문수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병사또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촉성루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주변 고을 수령을 비롯한 지방 유지들이 모여 기생들과 즐거이 놀고 있었지요. 거지 차림을 한 박문수는 당당하게 촉성루에 올랐습니다. 이곳에 잔치가 벌어진 듯하여 염치불구하고 밥이나 한 술 얻어먹으러 왔소이다. 박문수를 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요. 사또 역시 불쾌하였지만 행색이 비록 남루해도 양반의 차림새이고 또 자신의 생일인 만큼 한 구석에 박문수의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병사또 옆에 있던 소금천은 불쾌한 얼굴로 박문수를 노려보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어 좌중의 손님들에게 술잔을 돌리기 시작하였지요. 소녀가 한 잔 올리겠으니 기분들 푸시고 즐거이 노시어요. 잠시 후 박문수 앞에도 상이 차려졌는데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음식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거늘 어찌하여 이 상은 변변치 못한 것들만 있단 말인가. 같은 양반도 이리 푸대접을 하는데 평민들 대접은 오죽할꼬. 박문수가 모두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아니 저놈이 남의 잔치에 와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왜 내가 말을 잘못하였소? 아니 그래도 저놈이 당장 저놈을 내치거라. 병사또가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려가긴 누가 내려간단 말이오. 그렇게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사또나 내려가시구려. 여봐라. 박문수의 고함 소리에 주변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병사또의 생일 잔치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는 탐과 놀이인 병사또를 하옥한 뒤 한양으로 압송케 하였고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은 지방 유지들도 죄에 따라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또한 소금찬을 악덕한 여인이라 하여 곤장을 치게 하였고 그의 모친에게는 사람 도리를 아는 여인이라 하여 상을 내렸지요. 잠시 후 포졸들이 춘심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는 자신의 옆에 앉혔지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박문수는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문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춘심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는 춘심이의 신분을 관비에서 평민으로 올려주고 후한 상금을 주어 편히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일을 마친 박문수는 또다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암행의 길을 떠났지요. 장군이 된 어린 왕자. 고구려의 유리왕은 아들 6을 두었지요. 그중 셋째가 유리왕의 뒤를 잇게 되는 제3대 대무신왕, 즉 무유리였답니다. 유리왕의 첫째 아들 도절은 기원전 6년 동부여의 대소왕이 고구려의 화친을 청하면서 인질 교환을 제의했을 때 겨우 12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왕은 첫째 아들인 도절을 동부여의 인질로 보내려 하였지요. 하지만 도절은 겁에 질려 그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절은 청년이 되어서도
동부여의 인질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요. 인질로 가게 되면 살해당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부여와의 전쟁을 두려워한 유리왕은 계속해서 동부여와의 화친을 추진하였고 도절은 절망한 나머지 목숨을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왕자인 무율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무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온 백성들이 하늘이 보낸 신동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이미 5살 때부터 아버지 유리왕과 나라 일을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무율이 어렸을 때 고구려는 동부여보다 힘이 약했지요. 그래서 동부여의 대소왕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어 유리왕을 협박하고 오만불순하게 굴었답니다. 그때 무율은 6살이었는데 사신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부여의 대소왕은 군사가 많은 것만 믿어 우리를 멸시하고 해마다 공부를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대는 대소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다. 사신은 6살 왕자의 당당한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율이 10살 되었을 적 동부여 2만 대군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무율은 동부여군을 무찌르겠다며 고구려 2만 대군을 거느리고 보구곡이라는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양쪽이 벼랑이었고 가운데 길이 아주 좁았지요. 무율은 병사들을 벼랑 위에 숨겨놓고 동부여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동부여 병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이 좁은 길을 지나려고 하자 무율은 고구려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동부여 군을 향해 굵은 나무와 커다란 돌을 떨어뜨렸지요. 그런 다음 양쪽을 막고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동부여군은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였지요.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부여의 2만 대군은 10살 왕자의 꾀에 넘어가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율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도 군사 부분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요. 대소왕의 목을 베고 동부여를 정벌하였으며 개마국과 구다국을 멸망시키고 낙랑국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대무신앙은 광개토 대왕릉 비에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구한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또리라는 아이가 살았지요. 또리는 여느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순박한 시골 아이였습니다. 또리에게는 항상 붙어 다니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지요. 또리와 송아지가 붙어 다닌 것은 몇 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또리가 아장아장 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또리가 보이지 않자 어른들이 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북이 쌓인 집 더미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또리를 송아지가 마치 보호자처럼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한시도 또리 근처를 떠나지 않는 송아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송아지가 전생에 또리 형이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또리 역시 송아지에게 친형 이상으로 대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마을 노인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며칠 후 돌아가신 것이었지요. 별 생각 없이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 다른 노인이 밤새 사라졌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어김없이
며칠 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은 작정을 하고 밤새 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 한 분이 한밤중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지요.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노인이 걸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코 골짜기였습니다. 코 골짜기는 봉화산 자락이 코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골짜기이지요. 그런데 노인이 혼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더니 쿵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켜보던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노인을 일으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다음날 노인은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더니 역시 며칠이 지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내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밤만 되면 다들 무서워 밖에 나오지도 못하였고 특히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도깨비와 씨름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나갔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가시길래 따라가 보았더니 코 골짜기였지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들과 씨름을 하더니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순박한 어린아이에게 보였지요. 이런 이유로 노인들이 도깨비들의 꼬임에 빠져 씨름을 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리가 도깨비의 정체를 눈치챈 이후부터 도깨비들은 조화를 부리지 못하여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였지요.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때부터 또리를 어찌해 볼 요량으로 호시탐탐 또리 주변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도깨비들이 노린 대로 또리가 마을 앞 바닷가 움푹 패인 바위에서 잠이 들게 되었지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이 들어 꼼짝없이 또리를 삼킬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송아지가 또리를 발견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파도가 연신 밀려오기에 송아지도 선뜻 바닷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차오르자 송아지는 작심한 듯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또리를 밑에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도 또리는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송아지가 마을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송아지 소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소리로 울어대었지요. 도깨비들도 그 소리에 놀라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송아지 울음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바닷물이 이미 절반 가까이 또리를 휘감고 있었지요. 도깨비의 조화에 빠진 또리는 그때까지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또리를 구하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송아지는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송아지가 바닷물에 잠겨 끝내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또리를 구한 송아지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스님과의 사생 결단.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력이 세고 검술에 능하였는데 전주 가명에서 비장 노릇을 하였지요. 비장이란 조선시대의 무관 벼슬을 말합니다. 어느 날 금강에 이르러 웬 부인 행차와 같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배가 강 복판에 이르렀을 때 스님 하나가 강 기슭에 버티고 서서 사공을 불렀습니다.
이리로 빨리 돌아와 배를 태워라. 사공이 배를 돌리려 하자 이 비장은 안 된다고 사공을 꾸짖었지요. 그때 스님이 훌쩍 몸을 솟구더니 공중을 날아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이 탄 가마가 있는 것을 본 스님은 주렴을 들치고 보며 인물이 제법 곱구나 하며 별이별 희롱을 다하였지요. 이 비장은 스님을 한 주먹에 때려 죽이고 싶었으나 스님의 용력이 어떤지 몰라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배에서 내려 무태 오르자 그는 스님을 크게 꾸짖었지요. 내 어찌 스님의 신분으로 남의 부인을 희롱하는 것이냐.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철편으로 힘껏 후려쳤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 버렸지요. 이 비장은 시체를 들어 강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는 전주에 도착하여 감사를 만나 금강에서 있던 일을 알리고는 비장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명문 밖이 떠들썩하였지요. 감사는 문지기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웬 난 모를 스님이 들어와 사또를 만나 뵙겠다고 하옵니다. 말려도 듣지 않사옵니다. 조금 있더니 스님 하나가 곧장 들어와 대청에 올라 감사에게 절을 하였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것이냐? 소승은 어느 고을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비장이 지금 비장방에 있소이까? 그건 왜 묻는 것이냐? 이 비장이 소승의 스승을 죽였기 때문에 소승이 원수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서울로 올랐구나.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한 달 말미를 받아가지고 갔으니 다음 달 열흘쯤에나 내려오겠구나. 그때 소승이 다시 오겠소이다. 그가 비록 하늘을 날고 땅을 주름잡는 재간이 있다 하여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숨을 생각은 말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곧 나가버렸지요. 감사는 이 비장을 불러 사연을 알려주고 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스님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소인의 집이 가난하여 고기를 먹을 때가 드물다 보니 기력이 시원치 못하옵니다. 하루에 황소 한 마리씩 30날만 먹으면 그를 두려워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천냥 돈만 들이면 되겠는데 그거야 뭐 어렵겠느냐? 감사는 아전을 불러 이 비장에게 날마다 황소 반마리를 잡아주라고 분부하였지요. 이 비장은 또한 누런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전복 한 벌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였지요. 감사는 그것도 승낙하였습니다. 이 비장은 대장 장이를 시켜 쌍검을 만들게 하였지요. 100번 불에 달구어 버리니 날카롭기가 쇠라도 벨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소를 먹으며 용육을 키우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약속대로 스님이 다시 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비장이 왔소이까? 방금 들어왔다. 이 비장이 마침 곁에 있다가 호령하였지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감히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여러 말할 것 없다. 오늘 나와 사생 결단을 하자. 스님은 성큼 뜰로 내려서더니 바랑 안에서 돌돌 말아두었던 검을 꺼내었습니다. 이 비장은 누런 소매를 단 붉은 비단 전복을 입고 손에는 쌍검을 쥔 채 두 발에 수놓은 가죽신을 신고 뜰로 내려섰지요. 둘은 마주서 몸을 번뜩이며 서로 밀고 밀리고 하더니 얼마 뒤에는 칼날만 번뜩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도 칼날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은 항아리가 뜰 안을 굴러다니듯 하였지요. 두 사람은 허공으로 솟구쳐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뜰 안에 가득 차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앉아 승부를 기다렸지요. 해가 기울 무렵 공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니 뒤따라 스님의 머리가 가명문 밖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모두 이 비장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해가 설핏할 때까지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의아해하는데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야 검을 짚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이 비장이 말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또님 덕으로 고기를 먹어 원기를 돋은 데다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얼룽덜룽하게 지은 전복으로 눈을 어지럽힌 까닭에 그놈의 머리를 벨 수 있었사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낭패할 뻔 했습니다. 놈의 머리가 떨어진 지 오랜데 네가 오는 것은 어째 늦어졌느냐? 소인이 칼 기운에 취하고 보니 고향 생각이 나서 선대의 무덤 곁에가 한바탕 통곡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물고기가 가져다준 갑옷. 옛날 어느 마을에 박꽃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꽃은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지요. 강 한가운데 들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건 은어 아니야? 박꽃은 팔뚝만한 은어 한 마리를 보고 작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어를 잡은 박꽃은 기분이 좋았지요. 아얏! 그때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꽃은 강 밖으로 나가려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물 속을 유심히 살펴보니 솥뚜껑보다 큰 자라가 물고기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눈부신 금빛을 뿌리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금빛 물고기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박꽃은 작살로 자라의 등을 때렸습니다. 자라는 물고 있던 금빛 물고기를 놓아버렸습니다.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박꽃의 다리 주변을 헤엄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게로구나.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박꽃은 방긋 웃으며 강 기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금빛 물고기는 박꽃을 따라왔지요. 어서 돌아가라니까. 박꽃이 허리를 굽혀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자라 몇 마리가 금빛 물고기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지요. 저런, 너를 여기에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박꽃은 금빛 물고기를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젠 자라에게 잡아먹힐 걱정은 마라. 금빛 물고기는 연못가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를 흔들었지요. 박꽃은 금빛 물고기를 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여기서 잘 지내. 그제서야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연못 가운데로 헤엄쳐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꽃이 연못에 나타나면 금빛 물고기는 반갑게 지느러미를 흔들며 아는 체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박꽃이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주인님, 주인님. 금빛 물고기야, 왜 그러니? 물고기의 눈빛이 몹시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금빛 물고기야. 박고는 헤어지는 게 섭섭하여 금빛 물고기를 불렀으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고는 급히 연못가로 가보았지요. 연못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금빛 물고기야, 내가 왔어. 물고기가 헤엄치며 반가워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연못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박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가죽을 두고 가오니 이것으로 꼭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쓰고 무술을 익히셔요. 그러면 꼭 장수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박고는 발 밑에 떨어진 금빛 물고기의 가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빛 물고기야, 잘 가거라. 박고는 그 가죽을 가져다가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지요. 일을 하고 난 뒤 틈틈이 뒷산에 올라가 무술을 익혔습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훈련을 했더니 활 쏘기와 칼 쓰기가 빨리 늘었지요. 박고는 얼마 되지 않아 용감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박고는 일을 하다가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 열심히 싸웠지요. 그 갑옷은 신기하게도 화살과 칼이 뚫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무술까지 뛰어나니 누구도 박곤을 이기는 자가 없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군, 왜군이 장군의 금빛 갑옷만 보면 주랭랑을 칩니다. 우리가 싸움에 이기는 것은 장군이 입고 있는 금빛 갑옷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박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대체 그 갑옷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박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군사들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박군은 피곤하여 잠이 깊게 들었지요. 어렴풋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누구냐? 박군 장군은 깜짝 놀랐지요. 꼼짝 마라. 네 놈을 잡아가려고 바다를 건너서 왔어. 시퍼런 칼을 든 자객이 방 안으로 들어와 우뚝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군 장군은 빠르게 일어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놈이 금빛 갑옷을 입었을 때에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그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 순순히 네 목을 내놓아라. 자객은 칼을 번쩍 들이댔습니다. 뭐라? 네 이놈. 당장 칼을 내려놓고 용서를 빌거라. 박군 장군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자객은 박군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불덩이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객이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박군 장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세요. 금빛 물고기예요. 부디 훌륭한 장군이 되세요. 그제야 낯익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너를 영원히 잊지 않으마. 그 후 박곤 장군은 더욱더 열심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팔자 고친 나무꾼. 전라도 어느 마을에 이기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것이지요. 이기축은 무어라 비유할 말도 없을 만큼 성품이 온순하고 우둔하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크고 힘이 장사였지요.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혈혈단신이었지만 목숨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끝에 어느 해에 함경도 함흥고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품을 팔며 지내었지요. 다행히 나무찜도 다른 사람보다 배가 크고 값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함흥에서는 숫제 나무만 해다 팔며 제법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무렵 함흥 고을에 돈 많은 늙은 과부가 나이가 찬 딸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좋은 신랑을 얻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저기에서 훌륭한 상대가 많이 청혼을 하였지요. 그러나 딸은 혼자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었는지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혼사는 저에게 맡겨주셔요. 자기 자신이 남편을 고르겠다는 뜻이었지요. 바로 이럴 때 이기축이 나무를 큼직하게 묶어가지고 팔러 들어와 외쳤습니다. 나무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채를 흔들듯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딸은 그 목소리가 하도 신기하여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청 마루 끝까지 쪼르르 나왔지요. 그리고 이 기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떠돌이 나무 장수입니다. 딸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에게 나무값을 후히 주라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날마다 이만큼씩 팔러 오셔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이기축은 나무를 하면 이 집부터 찾았지요. 딸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성화를 하여 나무를 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인을 시키고 때로는 자신이 나와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지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딸이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감은 그 나무장수 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아주 놀랐지요. 너 그게 정말이니?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고르고 또 고른 끝에 이상한 나무장수를 마음에 들어 하다니 말이지요. 여러 날을 두고 살펴보았더니 크게 될 사람이 분명해요. 뭐? 장래가 다 무엇이냐? 당장 저렇게 굶어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기가 막혀 펄펄 뛰었지요. 그러나 딸은 별의별 말을 모두 듣고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신랑이 하다가 어머니는 딸이 고집에 지고 말았지요. 훗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 탓은 말아라. 이리하여 떠돌이 나무 장수 이기축은 단번에 팔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거지 신세에서 부잣집 딸의 남편이 되어 대릴 사위처럼 처가에 들어앉은 것이지요. 장모도 차츰차츰 딸의 체면을 지켜주게 되었고 또 아내가 이만저만 예쁘고 상냥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축은 꿈인가 싶은 호강에 젖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었지요.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동안 몸에 살이 올라 윤기마저 흐르게 되었습니다. 전날이 나무 장수라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에 닿으면서도 품이 있는 남자로 변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을 이르고 이름을 남길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함께 서울에 올라가 우선 조그만 장사라도 하며 때를 기다려 봅시다. 아내는 집의 재산을 어지간히 떼어받고서 남편 이기축을 재촉하여 서울로 올라갔지요. 서울에 올라온 이기축 내외는 우선 조용한 길가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깔끔한 술집을 차렸지요. 단 둘이서 하는 생업인 까닭에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자질구레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손수 빚은 술은 향기롭고 만드는 음식은 신기하도록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점잖은 선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업이 날로 번창하자 길가 집만 가지고서는 비좁아 뒷곁 한적한 곳에 정자를 지었지요. 그런데 이 정자에 범상치 않은 선비와 학자 그리고 뜻있는 벼슬아치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조 반정을 꾀하던 김승평, 이연평들이었지요. 이들이 창의문 밖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우연히 들른 것이 그 후부터는 웬만한 의논은 이 집 정자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축의 아내는 그들이 모일 때에는 유달리 후하게 대접하고 모든 외인을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진 음식 값을 갚지 못하여 걱정스런 얼굴을 하면 그런 염려는 마시고 후에 잘 되시거든 갚으십시오 하고 더욱 친절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 음식 심부름을 남편 이기축에게 시켰지요. 살이 피둥피둥 찐 장승 같은 사나이가 매우 순진한 모습으로 음식상을 나를 때면 모두들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대체 저 굼뜬 바보 같은 사나이는 누구요? 어느 날 이연평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집 여주인의 남편인 줄 모르고서 한 말이지요. 실은 저희 남편이옵니다. 용렬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다행히 마음이 착하고 힘도 매우 셉니다. 훗날 여러분께서 혹시 심부름을 시키실 일이 생기거든 안심하시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반드시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천자문 밖에 떼지 않은 무식꾼이오니 어느 분이든 그를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승낙을 얻은 이기축의 아내는 남편을 시켜 통감책 첫 권을 사오게 하였지요. 그리고 어떤 대목을 골라 그곳 책장을 접더니 오늘부터 이 약사님 댁에 가서 글 공부를 하셔요. 다만 여기 접어놓은 대목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기축은 책을 옆에 끼고 바로 이연평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연평은 약속한 바가 있는 까닭에 선뜻 그를 사랑방에 들어앉히고 그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니 신통하구나. 자,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할까? 하며 책을 펴려 하였지요. 그러나 이기축은 첫 장부터가 아니라 여기를 배우라고 하던데요. 하고 집어놓은 대목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연평은 약간 미심쩍은 얼굴이 되었지요. 하지만 곧 아무 말 않고 그 대목을 자세히 풀이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기축의 아내는 통감 넷째 권을 사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대목을 접어주었습니다. 이기축은 어제처럼 이 연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상히 여긴 것은 오히려 이 연평이었지요. 이 기축이 접어 가지고 온 책장을 펴 보이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여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 천치는 못 가르치겠다. 이기축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기축은 아내를 붙잡고 투덜거렸지요. 여보, 이 약사가 노발대발하였소. 밀린 외상 값을 받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것이오. 아내는 무슨 생각에선지 싱긋 웃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때 밖에서 말급 소리가 요란하더니 곧 이연평이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악내, 나 좀 봅시다. 이연평은 이기축의 아내를 뒷곁 정자로 데리고 가서 숨가쁘게 물었지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고정하십시오. 큰일이란 원래 때가 오면 만 백성과 하늘 땅이 돕는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라도 앞으로 쓰실 곳이 있을까 하여 한때나마 놀라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연평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소. 부디 비밀만은 꼭 지켜줘. 원래 통감책을 접은 곳은 옛날 중국에서 포악한 임금이 쫓겨나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을 꾀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연평이 놀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 이기축은 반정 당시 장단 방면의 군사 선봉장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 임금도 이기축을 크게 의지하였는지 어의를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그 어의를 입고 이기축은 창의 문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맨 먼저 서울에 입성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이기축은 반정의 2등 공운을 얻고 그가 기축년에 태어났다 하여 그제야 비로소 기축이란 이름으로 공로부에 적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 영감을 속인 원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고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였지요. 오늘은 직접 마을을 돌아봐야겠구나. 어느 날 원님은 허름한 차림을 하고 고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원님은 직접 고을을 살피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녔지요. 백성들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원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지요. 어떤 때에는 백성들이 원님에게 옷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나무꾼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소문난 심술쟁이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그 유명한 부자의 집이로구나. 원님은 집 안을 기웃거리며 대문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시오, 걔 아무도 없소? 원님은 크게 소리쳤지요. 어떤 놈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야? 마루에 앉아있던 부자가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이런 젊은 녀석이 나무짐 좀 지었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다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부자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물 한 바가지가 원님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요. 깜짝 놀란 원님은 얼굴에 묻은 물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디 물 먹고 싶은 놈 원 없이 먹어보거라. 부자는 심술궂은 표정으로 원님에게 구정물을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원님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이 서 있다가 물벼락을 맞은 것이지요. 아직도 목이 타나 보구나. 한 바가지 더. 되었소. 물은 아주 잘 마셨소이다. 원님은 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원님은 관복을 차려입고 포졸 서너명을 거느리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지요. 아니, 뭐라고? 원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부자는 버선 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원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부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반기다니 고맙네. 원님이 방에 들어가자 하인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왔습니다. 커다란 상 위에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하였지요. 원님, 많이 드시지요. 원님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음식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든 음식을 모두 소매 안에 넣는 것이었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원님, 왜 음식을 잡수시지 않고 소매 안에 넣으십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님은 계속 음식을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음식을 넣은 소매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지요. 원님, 혹 댁에 있는 아드님께 드리려고 그러십니까? 부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실 때 넉넉하게 싸드릴 테니 염려 말고 잡수십시오.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원님은 음식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음식이 넘어가게 되었소.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내 옷과 갓이 아니겠소. 원님은 시치미를 떼며 잘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자는 어리둥절하였지요. 정말 모르겠소. 부자는 원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부자는 낯익은 원님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요. 내 오늘 또 나무찜을 치고 물을 청하면 어찌하겠소? 부자는 깜짝 놀라 원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니, 부자는 순간 지게에 나무를 지고 왔던 사람을 기억해내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겉모습을 먼저 보지 말고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오. 원님의 말에 부자는 코가 빠져라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